커피는 거의 연중 비슷한 15도 이상의 기온을 가지고 있어야 잘 자라는 나무고, 포도는 일교차가 심해야 돼. 날씨가 쨍해가 좋았다가 또 굉장히 또 춥기도 했다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포도는 잘 자라. 그럼 저희 나라는? 우리도 잘 자라는데 우리는 와인 만드는 기술이 없는 거야. 그럼 누가 기술을 배워오면은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와인을 만들려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거든, 포도를. 근데 그만한 땅이 없잖아. 작구나. 그리고 땅덩어리 자체가 작아서 우리나라 포도는 과실용으로 우리는 먹잖아. 그런 포도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 포도주를 만드는 용도로 심는 포도는 대규모 농장에서 많은 양의 포도알이 요만해. 그러니까 먹을 수는 없어. 그냥 못 먹고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드는 거지. 그게 대량으로 이제 재배를 하는 그런 나라가 지중해 연안 나라들, 대표적으로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쪽이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포도가 아주 잘 자라고, 거기에서 와인이, 그것도 와인이 유명해진 이유가 거기는 땅이 안 좋아서 물이 안 좋단 말이야. 물을 먹기가 힘들어. 예전에 더 그랬어. 지하수를 바로 먹을 수 없는 나라잖아, 그죠? 그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와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포도는 잘 자라니까 포도를 갖고 와인을 만들어서 그걸 물 대신 먹었던, 그렇게 해서 와인이 많이 확산이 됐지. 근데 기왕에 먹을 거 좀 맛있게 먹자 그래서 계속 기술도 개량을 하고 포도 품종도 개량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와인 주산지가 됐던 것이 유럽이었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 산지였던 유럽을 이겨버리는 거야, 이게. 가격은 저렴한데 맛은 더 좋아. 막 이러니까 여기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 개량을 해서 또 차원 높은 와인을 만들어내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래서 지금은 뭐 유럽 와인,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와인, 스페인 와인 뭐 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특색이 좀 있고, 또 이쪽 이제 제3세계라고 해서 이제 뭐 미국이나 남미 쪽 와인들은 또 저렴한 대신 품질 좋은 와인을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막 대량 생산을 하는 공업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 공장식으로 만들어내는 와인까지도 좀 생겨나고 그런 상황이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술이 좋아서 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사람 공부도 하게 되고, 거기에 뭐 종교 문제나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비쌀 이유가 전혀 없는 술이지. 멕시코 노동자들의 술, 우리로 말하면 막걸리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아주 싸. 그러니까 뭐 데킬라 먹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소금 먹잖아. 땀을 핥은 거야. 좀 마음이 아프네.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된 거야. 네. 뭐 레몬을 하고 어쩌고 필요 없고, 거기다 레몬을 왜 넣어? 소금도 필요 없고 그냥 술이야, 술. 여러 가지 술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근데 이게 상업화 논리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막걸리를 만들어서 위에 걸 걷어내면, 가라앉혀서 위에 걸 걷어내면 청주. 그걸 5번 걸러내서 끓여서 만들어낸 게 소주. 안동소주라고 하는 소주가 그거야. 그러면 쌀과 누룩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농축이 된 술이라고 보면 되지. 근데 그 술은 워낙에 고가거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먹기 힘들잖아. 그래서 공장에서 화학주로 만들어낸 게 네가 먹고 있는 참이슬이래. 와인을 만들고 난 빈 오크통이 있어. 그 통에다 집어넣어서 숙성을 시켜. 그럼 오래되면 될수록 그 오크통에 있는 오크 향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색깔도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이 이제 입혀지고. 근데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술은 날아가고 점점 그 오크통에 있는 술은 줄지. 그러면서 향은 진해지고 더 맛있어지는 거야. 그 오래될수록 양이 적어져. 그래서 이게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지고 양은 줄어드니까 가격은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뭐 발렌타인 뭐 30년 이런 거는 100만 원이 넘잖아. 맞아요. 그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비행기. 비즈니스 셋.
그러면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jet이 있어. 대한항공에서 맡겨놓고 하지 않나요? 그치. 이제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국장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니까, 이제 미리 사전에 예고된 일정에 예고된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개인 비서 같은, 요즘 개인 기사 같은 그런 역할이 되는 거야. 회사에 소속이 돼서 안정적인 급여는 나오는데, 뭐 매일 비행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기 출장이 된다든지 뭐 월드스타 같은 경우에 월드 투어 같은 것도 하잖아. 네. 그럼 그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계속 돌아다니거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장기 출장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럴 때 가족을 동반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혜택을 주는 거지.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에어포스 원 있잖아. 대통령 전용기 그것도 빌려서 쓰는 임대용이란 말이야.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도 딱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사전에 교육을 해서 딱 몇 명으로 딱 제한한다라는 게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은 그 조종하느라고 딴 때 놀고 있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대한항공 수속으로 계속 하고 그런 요구 조건이 왔을 때 이제 나가서 파견직으로 가서 근무하는 그런 계약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보통은 여기서 얘기하는 코퍼레이트 플라잉이라고 하는 건 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 회사 소속으로 전담으로 이 비행기를 조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경우라 그러면 뭐 회장이나 이 비행기 소유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평일에만 일을 하고 스케줄 근무 안 하고 그냥 정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직종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근무 환경 좋고 사람 많지 않고 적은데 1년 내내 항원 항습 다 돼. 근데 어려운 기자재를 우리로 말하면 어려운 기기장치를 다뤄야 하고 근데 불시에 뭐 갑자기 어디 가거나 출장 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 소수만 팀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전담으로 운영을 하는데 근무 환경은 좋지. 또 기술력도 있으니까 대우도 받고. 근데 그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것처럼 다른 사람 주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안 해. 추천을 받아서 해. 그러니까 요직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야. 너희도 점점점 커리어를 잘 쌓아서 나중에 그렇게 들어가야 돼. 우리 회사에 이런 요직이 하나 비었어. 이런 자리. 그런 자리는 그만한 사람들한테만 돌아. 그게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농약이 될 수도 있고, 벽시를 뿌리기도 하고, 뭐, 위에서 뭔가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행위. 비행기 타면서 씨 뿌리면은 그게 잘 들어가요. 바람이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넓은 곳이야. 우리나라도 있어. 태안, 서해안, 거기 갯벌 간척지. 거기나 아니면 해남. 거기 가면 바람 메워서 하는 농경지가 있거든. 거기 씨 뿌리는 것도 다 비행기로 해. 그냥 막 당연히 그것까지 검증을 해서 사람을 받을 거고 충분하게 교육을 시켰다면 그만한 돈이 또 투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만큼 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잖아. 즉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세.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말하는 거야. 국가의 서비스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군에서의 경력을 활용해서 민간에서 비슷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군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 거야.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잖아, 누구나. 근데 이제 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이 의무가 아니라 이제 모병제니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군을 활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기왕이면 나는 비행기를 뭐 예를 들면 조종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뭐 어제 내가 좀 뭐 정비도 내가 같은 얘기를 했지만 정비를 하든 조종을 하든 밀리터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비행기 업계에서 최고를 만져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최고가 밀리터리니까 비행기 쪽에서는 그게 조종이든 정비든. 그래서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계속 조정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계획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군대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겠지. 비교 상대적으로 군에서 조정을 하는 건 돈도 더 적게 들고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강하잖아. 근데 민간에서 내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지. 그럴 거면 군대 가서 하면 더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미국에 조종을 할 수 있는 게 많아. 육해, 공군, 해병 다 비행기가 있단 말이지. 그럼 나는 오늘 육군 가서 조종할래. 육군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탐 크루즈 같은 경우 지금 탑건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해병이란 말이야. 해군, 해병, 공군 당연히 다 있으니까. 어떤 군을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조종을 배우는지를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조종 배워서 내가 커리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역한 이후의 삶을 또 계획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근데 조금 더 군이나 군 관련된 직업이 조금 더 오픈이 돼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청년들이 잘 주도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 의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학생들한테 배척당하는 느낌이라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군을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최대한 짧게 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거꾸로 난 주도적으로 이용을 해보라. 그게 짧게 육군으로 2년 가든 공군으로 조금 좀 더 길게 가든 아니면 직업 군인으로 가든 자기 삶의 직업의 한 형태로 내가 커리어를 만드는 주된 이제 과정의 하나로 이용을 해본다라고 접근을 해보면 이거 조종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직업도 군에서 충분히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경험들을 베이스로 얼마든지 더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